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객관식 경제학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OT를 해볼게요. 그래서 OT를 할 건데 우리 회계사 경제학 회계사 경제학 어때요? 할만해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렇죠? 약간 게르기다, 그렇죠? 그래서 1차도 없는데 2차에도 없는데 1차만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시생 대부분이 초시생이겠지만 뭐 재시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 점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목표 점수 우리 앞에 초시생분 목표 점수가 어떻게 돼요? 40점. 우리 이제 80점으로 조정됐죠? 100점이 만점이 아니고 80점이 만점인 시험이 되는데 조시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목표 점수를 한 40점에서 뭐 50점 정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언제? 난이도가 기존처럼 나올 때.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사실 그거는. 그래서 기존 난이도 우리 회계사 경제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기존 난이도대로 나온다면 한 4, 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재시생이라든지 혹은 뭐 경작 전공을 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이랑 재무관리가 힐링 과목인 사람도 있어요. 뭐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이제 뭐 60에서 70점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볼 건데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교재 객관식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편과 거시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편과 거시편이 있는데 그러면 미시거시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국제경제학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 수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국제거래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뒤에 부분 국제거래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국제무역론이고 이제 국제거래를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거 걔를 이제 국제금융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역론은 우리 미시 맨 마지막에 넣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고 금융론은 거시 맨 마지막에 넣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 40문제 나올 때는 1번부터 거의 한 20번까지가 미시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가 거시에서 나왔는데 이제 몇 문제로 조정됐어요? 32문제로 조정됐죠. 그래서 이제는 한 16번까지가 그리고 이제 17번부터 32번까지가 이렇게 거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미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무역론 나오고 거시 나오고 마지막 쪽에 금융론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미시가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반반이다 반반.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의 특징이 있겠죠. 차별화 다른 교재와 좀 차별화된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을 수록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이론을 수록해놨고 우측 페이지에는 이제 문제를 수록해놨는데 이 문제는 우리 회계사 기출문제만 수록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반을 좀 운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묶어 파는 거죠. 모의고사 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교재는 기본 이론을 좀 정리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만 수록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제별로 난이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문제 번호 밑에 번호가 뭐 1번 번호 밑에 이렇게 있어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문제는 기초 혹은 기본 문제는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응용 문제 혹은 심화 문제는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하고 있고
이제 헬라니도. 이건 솔직히 못 푼다.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시간을 주면 풀 수도 있는데 시간 내에 풀기 어렵다. 그런 거는 이제 헬라니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 수도 있지만 이 헬라니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미시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시 쪽은 교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헬라니도라고 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그럼에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응용 문제는 다수 출제되지만 이렇게 이제 헬라니도까지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표가 한 40점, 50점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제 미시 거시 문제에서 뭐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어요? 헬 문제는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랑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이해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추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숙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니도를 다루는 건 사실은 쉽지 않다. 물론 저는 수업 중에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 헬라니도를 가져가지 말고 요거 위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서 교재 특징 중에서 해설을 보다 보면 빠른 풀이 빠르게 적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 빠른 풀이라든지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추가 설명 같은 경우도 헬라니도 문제랑 비슷하게 요렇게 볼 수도 있다 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말 그대로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대신 이제 각별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빠른 풀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문제가 계산 문제 같아 보이는데 계산 안 하고도 푸는 경우가 있어요. 미시에서도 그렇고 거시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 출제를 잘한 문제긴 한데 그런 걸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예습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습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예습 복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 풀어 오신 분 오늘 풀어 오셨어요? 어디까지 풀어 오셨어요? 난이도 풀고 있어요? 뒤에 분은 문제 풀어 보셨어요? 안 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습 같은 경우는 예습 사실 딴 과목도 겹치니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예습 복습이 있는데 예습 복습.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재에 기본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본문이라도 좀 빨리 읽어온다. 본문. 그래서 초시생 4, 50점을 목표로 하면 본문을 읽어오거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서 내용을 좀 빠르게 속독해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하실 때 직접 풀어보셔야겠죠? 직접 풀이를 한다. 이건 당일 복습이고 사실 이제 주말에도 약간 복습을 해야 되겠죠? 물론 경작 우리 실강에서는 주말에 좀 경작 실강이 있긴 하죠. 토요일 날. 어쨌든 주말에는 일요일은 없으니까 일요일에 어떻게 복습하느냐? 전주 이번 주 내용 말고 전주 좀 까먹을 때쯤 전주 내용들을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풀어보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예습할 때 직접 푼다. 시간을 재놓고 푼다.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풀면 좋아요? 한 2분 정도 재놓으면 돼요. 2분 정도. 아직은 그렇게 막 타임 어택 하면서 풀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한 2분 정도 정해놓고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복습 이런 분들은 알아서 복습 주말 복습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번 커리에서는 좀 특이하게 거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미시를 나중에 좀 미루고 거시부터 한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객관식에서도 보면 미시가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거시는 사실 하고 나면 나중에 되면 내용이 확실히 줄어. 그래서 부담이 덜 할 텐데 미시는 의외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실수도 거시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시 좀 빨리 끝내놓고 미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OT 했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있나요? 있나요? 교재. 교재. 난이도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제가 보통 난이도 표시가 보통은 돼 있긴 한데 안 돼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없어요? 재빠르게 없다고 하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시 바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거시 기초 1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서 뭐 배웠어요? 뭐 배웠죠? GDP 배웠죠? GDP. 얼핏 기억나죠? 기본 강의 때. 그래서 GDP를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 국내 총생산. 그래서 GDP. 왜 GDP예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래서 그로스는 총이고 도메스틱은 국내다. 국내. 도메스틱.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GDP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경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래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곱씹어 볼 건데 일정 기간이라는 건 이 GDP라는 건 역시 경제 변수인데 여러분들 경제 변수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경제 변수는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가 있어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죠? 유량 변수는 기간에 정의되는 변수가 유량 변수고 저량 변수는 시점에 정의되는 변수가 저량 변수다. 그래서 이제 소득 같은 경우도 유량 변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저량 변수죠. 자산 중에 주식 가격은 시시각각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GDP는 무슨 변수다 그러면 기간에 정의되는 변수니까 유량 변수다. 그렇지?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GDP는 보통 1년. 그래서 한 해 동안의 GDP를 보통 보정.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반년 혹은 분기 3개월 단위로 측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량 개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2024년 예를 들어서 2024년 GDP를 계산할 때는 2024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생산된 거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중고품은 이미 한번 생산돼서 거래되었다가 다시 매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같은 논리로 신축돼서 분양된 아파트는 GDP에 포함되지만 뭐는 이미 건설된 아파트를 개인간 거래하는 거는 그건 이번 기에 생산된 게 아니니까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거래되는 매매대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축만 포함되고 구축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좋아요. 좀 이따가 사실 이 중고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중고를 거래할 때 우리가 당근 같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뭘 이용할 수도 있어요? 중고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살 때 개인 간 요새 당근에서도 중고차를 사고 팔잖아요. 개인 간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중고차 서비스, 중고차 회사, 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경우는 202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중고차를 거래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받게 되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DP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매매 대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뭐는 포함되겠어요? 아파트 매매할 때 누구 껴요? 공인중개사분 끼잖아요. 중개사분한테 지급하는 그 수수료 같은 거는 GDP에 포함되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다음에 국경 내에서 그래서 GDP에는 내국인이 생산한 재화 혹은 가치도 포함되지만 외국인이 생산한 가치도 포함된다. 그래서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것은 GDP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나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은 GDP에 포함이 되는 거고
GDP에 포함이 되고 그에 반해서 내국인이 만약에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GDP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거니까. 이건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니까. 이따 보겠지만 이런 거는 GDP에는 포함이 안 되고 GMP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따 보도록 합시다. GMP. GDP에는 포함이 안 되고 GMP에는 포함된다.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최종 생산물. 자, 최종 생산물과 대응해서 어떤 생산물이 있겠어요? 최종 말고 중간. 중간. 그래서 이제 중간 생산물 같은 거. 중간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 생산물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생산물에 뭐가 있어요? 원재료라든지 반제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반만 제품이 된 거. 그래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따 문제로 풀면 더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면 중복 계산된다는 거예요. 왜 중복 계산되냐? 중간 생산물은 최종 생산물 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중간 생산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최종 생산물이라는 건 뭐냐? 그 자체로서 소비에 쓰이거나 투자에 쓰이거나 그래서 최종 용도에 쓰이는 거를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게라는 경제 주체가 쓰는 거를 소비라고 표현하고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재고는 안 팔렸어. 안 팔린 게 재고죠. 여러분들 회계에선 더 복잡하게 재고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경제학에선 간단하게 생산했는데 안 팔렸어. 그게 이제 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는 어떻게 한대요? 최종 생산물이니까 생산이 됐기 때문에 생산물로 간주하고 당연히 어디에 포함한다? GDP에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고는 최종 생산물로 간주해서 GDP에 포함시킨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배웠어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배웠죠? 기억나세요? 국민소득. 전체 나라의 소득, 국민소득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3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이 소득의 지표로서 우리가 GDP를 보고 있는 건데 GDP. 자, 세 가지 측면이 뭐가 있어요? 생산 측면과 소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출.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정부 지출. 그래서 생산된 것과 지출 그리고 그 소득 이 세 가지가 사후적으로는 같아지게 된다. 언제?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 말고 폐쇄 경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 생산하면 누군가에게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씀씀이 쓴 돈과 생산한 가치는 같을 것이고 그러면 생산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윤도 얻게 될 테니까 이자 같은 것도 내고 그래서 소득 이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 주체로서 여러분들 지금 거시부터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경제 주체로서 가게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소비를 담당하는 가게가 있고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에서 특히 중요한 정부가 있는 거죠. 가게, 기업, 정부. 그래서 이제 가계의 지출을 우리는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컨섬션이라고 해서 C라고 쓰고 기업의 투자 지출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I라고 쓰고 정부의 정부 지출을 거버먼트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G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출 부분이 되는 거고 우리 소득을 이제 거시에선 소득을 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생산하면 다 팔릴 것이고 다 팔리면 소득이 될 것이다. 이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인데 생산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고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재고는 기업의 뭘로 인식한다? 투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고 투자. 안 팔리면 내가 산다. 그 기업 스스로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면 다 팔리게 된다. 안 팔리면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생산한 가치와 지출 가치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판매 대금을 다 소득으로 분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 같은 경우는 GDP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총합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GDP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주부의 가사 서비스. 뭐 단골 주제긴 하죠. 주부의 전업주부의 가사 서비스. 그래서 우리 뭐 전업주부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지. 청소 서비스도 하는 거고 요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고.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GDP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중에서 뭐가 또 있어요? 불법으로 지하경제, 불법. 지하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 전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타투 요새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중에 타투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타투가 얼마 전까지는 불법이었어. 정확히 불법은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시술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거래 대금은 GDP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합법화를 시켰다고 들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GDP가 커지겠죠, 그렇죠? 합법화를 하면. 그래서 이제 지하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새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마약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당연히 GDP에는 누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마약이 엄청 핫한 거야, 뭐야? 하여튼 마약이 엄청 크잖아요, 멕시코는. 그래서 멕시코는 실제 GDP가 통계 GDP보다는 더 클 거예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예외적으로 뭐도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는데 GDP에 포함시키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대요? 귀속 임대료가 있다. 귀속 임대료. 자, 귀속 임대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의식주. 아주 기초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옷, 먹는 거, 주거 서비스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것 중에서 혹은 생산된 서비스 중에서 주거 서비스도 있을 텐데 이 주거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이용하게 되면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서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당연히 한 나라 안에서 창출된 가치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는데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료는 GDP에 포함되는데 귀속 임대료는 뭐예요? 귀속 임대료는 내 집에서 내가 살 때 집주인인 나한테 세입자인 내가 임대료를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안 거래돼? 안 거래되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귀속 임대료는 GDP에 포함되고 여기 이제 밑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서비스, 소방 서비스 이것도 한 나라 안에서 창출되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거죠. 생산된 서비스다. 근데 이제 경찰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안 거래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공 서비스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 쉽게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해당 종사자가 받는 임금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분들의 임금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의 임금 그런 것도 이제 공공 서비스의 가치로 계산을 해서 GDP에 포함이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옛날 문제긴 하지만 분양으로 신축했을 때 신축해서 분양을 했을 때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그 돈에 대해서 또 귀속 임대료를 또 계산하면 중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투자 지출로
계산이 되는 거고, 뭔가 자본이 형성돼서 그 자본이 주거 서비스로 이용됐을 때 또 임대료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계가 생산되면 그 자체도 GDP지만 그 기계가 이용돼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또 GDP가 되는 것처럼 그건 중복 계산이 아니고 그거예요. 쓸데없는 질문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배추와 김치 두 재화만 생산한대요. 한국이다. 배추와 김치만 생산한다. 그래서 이제 배추 회사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투입물을 모두 생산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조달하지 않고 배추 회사는 직접 다 생산한다는 거지. 그에 반해서 이제 김치 회사는 중간 투입물을 이용한대. 당연히 뭘 이용하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이 있으면 김치 회사는 뭘 투입하겠어요? 배추를 투입하겠죠. 중간 투입물로서. 이 정도 모르는 한국인 없죠. 자, 두 회사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며 판매된 재화의 가치에서 임금 및 중간 투입물 비용을 차감한 만큼 이윤을 얻게 된다. 자, 아래 표를 보고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밑에 보기들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문제가 조금 친절하지는 않긴 한데 일단 배추가 얼마큼 생산됐어요? 150만큼 생산됐죠. 그리고 이제 김치가 얼마큼 생산됐어요? 500만큼 생산됐어요.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의 시장 가치 총합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는 650이냐?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왜 안 돼? 왜 안 돼요? 중복 계산이 된다는 거죠. 왜 중복 계산이 되냐면 이 배추는 그 자체로서 소비되진 않고 다 김치 회사에 김치를 만드는 데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치 가치 500 속에 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배추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GDP는 최종 생산물, 여기선 최종 생산물은 김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 이 500이 GDP가 되는 거예요. GDP.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GDP를 아까 본문에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더 많이 계산하냐?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고 배웠어요? 부가가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최종재화로 계산하는 대신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재화가 생산됐을 때 그게 최종재화로 소비되는지 중간 투입물로 투입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통계 당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할 때는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냐면 부가가치 총합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배우니까 저보다 잘 알겠죠? 이제 배추 회사 같은 경우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뭐예요? 중간 투입물 없이 150을 창출했으니까 배추 회사의 부가가치는 150이 되는 거고, 김치 회사 같은 경우는 150을 넣어서 500이라는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가치가 부과된 부분은 얼마죠? 350이죠. 그래서 아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뭘로? 부가가치 총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한번 볼게요. 배추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이다. 방금 봤고. 김치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350이다. 오케이. 자, 배추 회사와 김치 회사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가치가 창출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분배하겠죠. 그만큼의 가치가 창출되면 분배할 텐데 이 분배하는 것이 뭐예요? 임금도 있을 것이고 현실에서는 돈 빌렸으면 이자도 내야 되는 거고 땅을 빌렸으면 뭘 내야 돼요? 임대료 혹은 지대를 내야 되겠죠. 임대료 혹은 지대를 내야 되고 그런 거 다 내고 남은 게 뭐예요? 이윤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GDP는
사후적으로 이제 분배 과정을 보면 누군가의 소득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지표지만 소득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추회사 같은 경우는 이 150이라는 부가가치가 임금 100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윤은 얼마큼이에요? 50이 남는 거죠. 그래서 배추회사의 이윤은 50이 되는 거다. 임금 100을 지급하고 이윤은 50이다. 자, 김치회사는 부가가치가 350이었는데 임금 250 지급했으니까 이윤이 얼마가 남는 거예요? 100이 남는다. 이 모형에서는 그냥 임금과 이윤만 고려하는 거죠. 이자 지대 같은 거는 상정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배추회사와 김치회사의 이윤은 각각 50과 100이다. 옳은 얘기고. 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거를 한번 봅시다. 노동소득 분배율. 우리 나중에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8장에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8장. 그래서 8장에서 이론적으로 많이 등장할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한 나라에서 창출된 가치 혹은 소득이 임금으로 혹은 노동으로 얼만큼 분배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소득이 총 소득이 얼마인데 500인데 500. GDP가 생산 지표지만 소득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500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부분 그게 노동소득 분배율이죠. 노동자들이 얼마큼 가져가요? 350만큼 가져가고 그럼 그거는 몇 퍼센트? 75%. 70%다. 그래서 다 옳은 얘기네요. 1, 2, 3, 4번 다 옳은 얘기다. 자, 5번 국내 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다면 배추에 대한 지출 150과 김치에 대한 지출 500을 합한 650이다. 틀렸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틀린 얘기가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다. 5번이 틀린 얘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GDP 우리 아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로 계산해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GDP 500이라는 게 요 식 가지고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가계의 소비 지출 얼마큼? 500만 있겠죠. 김치에 대한 소비 지출. 선생님 김치 회사가 배추 사갖고 온 건 투자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원재료를 넣은 거예요. 원재료를 넣어서 사온 거니까 그건 투자 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GDP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쨌든 답은 쉽게 5번으로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2번 말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국내 총생산 GDP의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주 옛날 문제긴 한데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3번처럼 생산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번, 3번은 옳은 얘기네요. 자, 2번 같은 경우 보면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재고가 증가한다. 아까 재고가 증가한다. 생산했는데 안 팔리면 그런 재고도 GDP 계산에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을 찾을 수 있고, 자, 4번 가구점에서 만든 가구의 부가가치는 당연히 GDP에 포함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손수 만든 가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두성이 집에서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의자를 뚝딱뚝딱 만들었다. 그런 거는 GDP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5번이 조금 있다가 GDP, GNP 계산할 때 필요한 거긴 한데, 자, 외국인이 소유한, 어쨌든 외국인이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의 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그래서 GDP 계산에 포함된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GNP를 봅시다. 그래서 이제 GDP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GNP죠. GNP. 그 다음에 배우는 게 GNI가 된다. 그래서 일단 GDP와 GNP의 차이는 뭐예요? D와 N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GNP와 GNI의 차이는 뭐예요? P와 I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D와 N의 차이는 뭐냐? 자,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라고 해서 뭐라고 읽어요? 국민 총생산이다. 그래서 아까는 국내 총생산이고 이번엔 국민 총생산이다. 당연히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민, 속지주의라고 해요. 속인주의라고 해요. 앞에 GDP는 속지주의가 되는 거고 이건 속인주의가 되는 거죠.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총합 혹은 아까 또 언급했던 것처럼 최종 생산물 대신에 부가가치 총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국민에 의해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총액을 다 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GNP는 지역이 국내이건 국외이건 상관없이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 혹은 그 국민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 아까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실 섬이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인이 생산하든 노랑머리가 생산하든 미국인이 생산하든 혹은 미국인이 갖고 있는 빌딩에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든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GNP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된 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빌딩 혹은 공장에서 생산한 가치는 다 포함되게 된다. 그러면 GNP는 일단 GDP에서 뭘 빼야 돼요? GNP는 GDP에서 뭘 빼야 돼요? 요거를 빼줘야겠죠. 요걸 빼줘야 되고 그다음 뭘 더해줘야 돼요? 요거를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걸 각각 뭐라고 하냐면 얘를 국내에서 외국인이 뭔가 가치를 창출해서 얻게 되는 소득 그건 국외로 나갈 테니까 대외 지급 요소 소득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대외 지급 요소 소득 이거를 해외라고도 하고 대외라고도 한다. 그래서 대외 지급 요소 소득 대외 지급 요소 소득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요. 얘를 빼주고 대신 뭐는 더해야 돼요? 얘는 이제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대외 수치 요소 소득. 그래서 해외에서 수치한 요소 소득. 그걸 더해주면 된다. 대외 수치 요소 소득. 그러면 간단하게 수치한 것에서 지급한 걸 빼면 그걸 우리는 간단한 용어로 순수치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GDP에서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면 뭐가 된다? GNP가 된다. 그래서 GNP는 GDP 더하기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GNP는 GDP 더하기 대외 순수치 혹은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쓰면 또 헷갈리죠? GDP는 GNP 빼기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GDP는 GNP 빼기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당연히 폐쇄 경제에서는 두 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폐쇄 경제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지도 않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폐쇄 경제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겠지만 개방 경제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자, 만약에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뭐가 크겠어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해외 공장도 많이 갖고 있고 해외 빌딩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그 국가는 GNP가 커요, GDP가 커요? GNP가 크겠지. 그래서 GNP가 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GDP가 클 것이다. 본문에 나와 있죠. 좋아요. 잠깐 점프합시다. 몇 페이지로? 8페이지로. 자, 8페이지에 뭐 있냐면 이제 GDP 배웠는데 이 GDP에서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다는 거예요. GDP에서는 이제 명목
우리 거시에서 명목 변수, 실질 변수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명목 GDP, 실질 GDP. 명목 GDP, 실질 GDP. 자, 그래서 GDP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 총합이다. 시장 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생산물이 늘어나는 경우도 증가하지만 뭐가 늘어나도 가격이 상승해도 증가한다. 그래서 생산이 막 많이 늘어나도 GDP가 증가하지만 그냥 가격만 높아져도 GDP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산은 그대로 했는데 쌀도 그대로 생산하고 의자도 그대로 생산하고 강의 서비스도 그대로인데 가격만 막 높아지면 GDP가 커지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정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고정시켜?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고정시키다. 자,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 GDP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올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계산하면 걔는 실질 GDP가 되는 거고, 실질 GDP. 그냥 그 해의 가격을 이용한 걸 뭐라고 표현해요? 명목 GDP라고 한다. 그 해 가격 가지고 계산하면 명목 GDP. 기준 연도 고정된 가격 가지고 계산하면 걔는 실질 GDP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P 곱하기 Q, 미시에서 많이 봤던 거죠. 제품 가격 곱하기 이제 생산량 하면 여기서 명목 GDP는 그 시점의 가격과 그 시점의 생산량을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I라는 거 해서 시그마 써주면 이게 명목 GDP가 되는 거고, 기준 연도 가격과 그 해 생산량을 곱해서 다 더하면 걔가 뭐다? 실질 GDP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랑 다른 거는 요 I라는 것만 위로 올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I만 위로 올린 거. 것이니까 이것저것 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여튼 이제 실질 GDP는 어떻다? 가격이 기준 연도 가격으로 고정시키는 거죠. 자, 이 명목 GDP를 이제 실질 GDP로 나눈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고 이따 물가지수로서 볼 거예요. 물가지수. 자, 좋아요. 다음에 이제 명목 변수, 실질 변수가 있는데 거시에서 많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명목 변수,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변수. 혹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어떻게도 표현한대요? 실질 변수의 물가를 곱한 변수라고도 표현한대요. 실질 변수의 물가를 곱한 변수. 그래서 이제 이 명목 변수에는 아까 명목 GDP라든지 명목 이자율이라든지 명목 환율 그리고 물가, 통화량 이런 것들이 명목 변수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구분이 좀 더 쉽게 될 것이고, 자, 실질 변수는 뭐래요? 화폐 단위가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량 단위로 표현되는 변수를 실질 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실질 변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대요? 명목 변수를 물가 수준으로 나눈 변수, 얘를 실질 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가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 임금이 있죠. 자,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 임금이 있다. 자, 명목 임금은 뭐냐?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거. 그래서 강두성이 예를 들어서 K모 씨, 여러분들 제 이름은 다 알아요? 저는 강두성인데, 자, K모 씨가 월급을 500만 원을 받는다. 500만 원을 받는다. 자, K모 씨의 아버지, father가 월급을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강두성은 아버지보다 10배 잘 사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화폐 가지고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느냐. 그걸 뭐라고 해요? 구매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폐 가지고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느냐. 즉 실질 임금은 이
명목임금이라고 W라고 표현하는 거를 P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실질임금은 소문자 W로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물가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장 한 번 보는데 돈이 얼마큼 드냐, 그게 물가겠죠, 그죠? 요새 장 한 번 보는데 돈 얼마 들어요? 여러분들 장 안 봐서 모르죠? 대충 얼마 들 것 같아요? 한 25만 원 든다. 그러면 강주성의 실질 임금은 얼마예요? 20. 그러면 이건 뭐예요? 20이라는 값은 장을 20번 볼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20개 정도, 20번 정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질 임금. 그래서 실질 임금은 량으로 표현되는 거고, 명목 임금은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뭐 옛날 물가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장 보는데 5,000원 들었다. 0.5만 원 들었다. 그러면 그냥 10,000원 들었다고 하면 아빠 세대가 더 많이 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예라면. 그래서 명목 임금 가지고만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좋아요. 이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회계사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니까 한 3-4번 등장했으니까 이따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실질 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대요? 실질 변수는 명목 변수를 물가로 나눈 거. 그래서 명목 변수를 물가로 나눈 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명목 임금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실질 임금 곱하기 물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 변수에 물가를 곱한 변수가 명목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진도 나가면서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어떻게 다른지는 9장에서 볼 거고, 물가와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통화량과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뭐 얘는 MS로 쓰고 얘는 P분의 MS로 쓰는 거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명목이자와 실질이자는 어떻게 다른가? 얘는 뭐 대문자 R로 쓰고 얘는 소문자 R로 쓰는 거 나중에 봅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했고, 다음으로 이제 실질 GNI라는 걸 좀 설명을 해봅시다. 다 한 나라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나라 전체적인 소득 혹은 생산 지표로서 우리가 본 게 GDP를 본 거고, 그다음에 GNP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볼 거는 GNI를 보는 거죠. GNI. 그래서 이제 GNI는 뭐냐? GNI는 일단 P와 I가 다른 건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 P는 프로덕트라고 해서 생산이고, I는 인컴이라고 해서 소득이라는 거예요. 소득. 아까 생산과 소득이 똑같다며. 그럼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에서는 생산한 만큼 소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런가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방화가 진전된 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소득 간의 구매력 사이에서, 실질 GDP와 소득 구매력 간의 사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GDP라는 게 소득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개방화가 많이 진전이 되는 경우. 그래서 GDP 대신에 GNI, 생산 지표 대신에 소득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품목들이 뭐겠어요? 반도체, 자동차. 자, 그래서 같은 양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하더라도 우리는 뭐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 안 나니까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기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생산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게 더 많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상승하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즉 생산 측면과 무슨 측면이? 소득 측면이, 소득 혹은 구매력 측면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실제 GNI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교역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교역 조건이다. 자, 교역 조건 미시 마지막에 무역론에서도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교역 조건은 뭐냐? 자, 미시에서는 한 재화만 고려하니까
미시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수출품 가격 나누기 수입품 가격. 자, 얘를 이제 교역 조건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XJ, YJ만 생산하는 두 국가가 있을 때 XJ를 수출하고 YJ를 수입하는 그런 국가라면 그 교역 조건을 뭐라고 쓸 수 있다? PI분의 PX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시 안 하고 왔으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것이니까 한재화만 있는 게 아니고 수출 여러 가지 품목들의 지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출 가격 지수 분의 수입 가격 지수,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교역 조건이 불리해지면, 자, 교역 조건이 언제 불리해져요? 교역 조건이 불리해진다는 거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지. 이게 교역 조건이니까. 이게 작아진다는 건 아까 위에 본문에서 설명한 건데 언제 작아져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때, 혹은 수출품 가격이 떨어질 때. 그래서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원유 가격, 유가가 상승하면 교역 조건이 불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양의 상품을 수출해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한 거.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밑에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P와 I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제 두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자, 이제 실질 GDP가 있고, 실질 GNP가 있고, 실질 GNI가 있겠죠, 그렇죠? 뭐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GDP 아까 실질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어요? 명목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명목 GDP, 그다음에 이제 명목 GNP, 명목 GNI, 이것도 있는 거야.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프로덕트와 인컴의 차이는 아까 뭐 때문에 발생한다? 생산을 막 많이 했는데 막상 수출해도 많이 못 받아오면 그게 뭐였죠? 교역 조건이 바뀌면, 교역 조건이 변화하면 무역에서 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 GNP에다가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무역 손익, 좀 더 정확하게는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면 실질 GNI가 된다. 그래서 실질 GNI는 실질 GDP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익. 자, 그게 뭐냐면 실질 GDP 더하기 다시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한 칸을 띄었는데 얘가 뭐냐면 요거를 가로 쳐놓고 얘가 뭐예요? GNP죠. 실질이라는 것만 지금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GDP에다가 아까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한 게 뭐라고 했었죠? GNP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GNP가 되는 거예요. GNP. 여기 박스 쳐놓은 거 GDP에다가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한 게 GNP였고 거기에 이제 실질이라는 단어만 들어갔는데 헷갈리면 잠깐 지워도 돼. 그래서 GDP 더하기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 걔가 GNP가 되는 거고, GNP랑 GNI의 차이는 뭐냐? 생산을 막 많이 해도 뭐가 바뀌면 교역 조건이 바뀌면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주면 실질 GNI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결론은 실질 GNI는 실질 GNP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이다. 그래서 얘는 얘 더하기 얘다. 이렇게 된 거죠. GNI는 GNP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익. 요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무시해도 되고 안 헷갈리면 기억해둬야 되는 게 명목은 똑같아요.
명목은 GMP나 GNI나 똑같다. 왜냐하면 아까 실질과 명목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기준 연도 가격으로 계산하고 명목 GDP를 계산할 때는 바뀐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명목 GDP를 계산할 땐 가격 변화가 반영되지만 실질로 계산하면 가격 변화가 안 반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 변화를 이쪽에서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해가 갔으면 자 다음에 이제 국민 순생산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 있을까 싶은데 이따 보기에서 한번 등장하면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자 3번 문제 풀어봅시다.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GDP와 GNI의 차이. 그래서 GDP와 GNI. 선생님 이거 명목이에요, 실질이요? 이렇게 출제자도 딱히 구분 안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GDP가 증가해도 GNI는 감소할 수 있다. 어때요? 그럴 수 있겠지? 첫 번째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GDP는 증가했어. 근데 GDP와 GNI의 차이는 한 단계를 거쳐야 돼. GDP와 뭐가 차이가 있고 GMP가 차이가 있고 또 GMP와 GNI가 또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GDP가 막 증가했는데 GMP가 감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1번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어떨 때? 감소할 때 마이너스로 이게 줄어들거나 두 번째로는 GMP는 증가해도 GNI가 감소할 수 있는 거 언제?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될 때 교역 조건이 악화돼서 무역 손익이 발생할 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딥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번 봅시다. 2008년에 생산된 자동차가 2010년에 중고차 중개회사를 통해서 매매되면서 지급된 중개료. 자 아까 말했죠? 중개료 같은 경우는 언제 거래가 됐어요? 2010년에 중개 서비스가 제공된 거니까 2010년 GDP에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얘기. 자 3번 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는 당연히 임대료로서 GDP에 포함되고 자가주택의 주택 서비스 가치도 GDP에 포함된다. 그걸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 귀속임대료라고 했었죠? 귀속임대료. 귀속임대료. 자, 4번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참가는 원래 집에서 가사일만 하다가 이제 일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GDP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GDP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옳은 얘기. 자, GNI는 감가상각된 자본재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재의 가치도 포함된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까 방금 앞에 요 페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답은 사실 찾았죠? 아까 뭐가 틀렸어요? 답은 쉽게 찾아서 5번 굳이 복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럼에도 이제 욕심 있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 순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순생산. 자 국민이니까 일단 GN인데 순이야. 총이 아니지. 총이면 G인데 GNP인데 여기 순이니까 순은 뭐겠어요? N이겠죠? 그래서 NNP. 그러면 총 대신에 순이라고 하면 뭔가를 뺀 거겠죠. 그래서 뭐를 빼냐? 뭐를 뺀다는 거예요? NNP는 GNP에서 뭐를 뺀다? 감가상각 부분을 뺀다. 그래서 NNP는 순생산은 GNP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의자를 100개를 생산했는데 그 100개가 다 팔렸어. 근데 그 100개 중에서 알고 봤더니 10개는 망가진 거를 보충하는 데 쓴 거야.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순하게 늘어난 거는 90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감가상각을 빼줘야 순생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NP는 GNP 빼기 감가상각이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 GNI가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이 GMP나 이 GNI가 있을 것이고 NMP와 대응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NNI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NNI에는 뭐를 뺀 거고 GNI에서 감가상각을 뺀 게 NNI겠죠. GNI에서 감가상각을 뺀 거. 그래서 GNI는 감가상각된 자본재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재의 가치도 포함되게 되겠지. GNI에는 포함되고 NNI는 그걸 제거한 거. 네, 굳이 복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4번. 국민소득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폐쇄 경제에서는 GDP, GNP, GNI, GDI 다 똑같다. 또 여기 이제 GDI라고 했는데 GDI는 또 뭐야? 뭐가 많죠? GDP가 있었고 우리가 배운 건 GDP 배웠어. 그다음에 GNP 배웠어. 그다음에 GNI 배웠어. 그러면 이제 GNP와 GNI 같은 관계가 GDP와 GDI 간의 관계가 똑같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국민 총생산이고 얘는 국민 총소득. 얘는 국내 총생산, 얘는 국내 총소득. 헷갈리니까 이것까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대충 풀면 돼, 말 문제. 프로덕트와 I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생산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개방 경제에서 이제 폐쇄 경제에선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폐쇄 경제에선 같다. 옳은 얘기. 자, 명목 GNI와 명목 GNP는 동일한 개념이다. 아까 여기서 판서 한번 했었죠. GNI랑 GNP의 차이는 생산은 많이 했지만 나라의 소득이 적은 경우는 교역 조건이 악화될 때. 그렇지만 그건 실질 버전이었고 명목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목 GNI와 명목 GNP는 동일한 개념이다. 자, 옳은 얘기. 자,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래. 손해를 본다는 거지. 그러면 프로덕트가 커요, 인컴이 커요? 생산은 많이 했는데 교역 과정에서 손해를 봤을 때가 인컴이 작겠죠? 그럼 뭐가 크겠어? P가 크고 I는 작겠지? 그래서 GDI는 GDP보다 작다. 옳은 얘기. 그래서 옳은 얘기. 자, 4번. 실제 GNI와 실제 GNP는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지. 실제 GNI랑 실제 GNP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 그래서 답은 사실 쉽게 찾았어요. 실제 GNI는 실제 GNP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르는 실질 무역 손익.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얘기고. 자, 5번.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N과 D 중에서 뭐가 크다?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음이다. 그러면 뭐가 커요? D가 큰 거지. D가 크고 N이 작은 거지.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뭔가를 생산한 거. 그렇지?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많이 뭔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 그래서 D가 N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IP는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GDP보다 GNI가 작다. 옳은 얘기.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받고 10분 쉬고 이제 물가 지수 보도록 합시다.